예, 이제 3시 정각이 됐으니까, 3시. 여기 제가 있는 그 유럽 중부 표준 시간, 뭐 이런 걸로는 3시가 됐고,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가 돼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월 5일에 그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독일 그 렉스라는 분이 남겨주셨는데, 독일 취업 거주 허가,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인식당 주방 설거지 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취업 거주 허가 승인이 가능한가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다른 분께서 설거지는 취업 비자 힘들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설거지, 흔히 얘기하는 키친핸드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직종이거든요. 최저임금 직종 경우에는 사실은 스킬드 잡은 아니에요. 즉, 숙련직 취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숙련직 취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 소지자는 가능해요. 이게 이론적으로. 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독일에서 취업 거주 허가를 받을 수는 없고, 한국 여권 소지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 닫고 거기 들어간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최저임금, 청소부를 하든 키친핸드나 청소부나 하여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최저임금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걸로도 일반 취업 거주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몇몇 특정 국가들은 그걸 이제 뭐 friendly country list라고 하나 어, 정확한 명칭을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독일 이민법에 보면은 어떤 몇몇 뭐 호혜 국가 뭐 어떤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여권 소지자는 그걸로도 취업 이민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알고 있죠.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몇 가지 숨겨진 조건들이 좀 더 있어요. 숨겨진 조건들이 더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현실적으로 이게 아주 쉽지는 않아요. 몇 가지 조건들을 더 숨겨진 조건들을 맞춰야 되는데 아무튼 통상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부부가 모두 다 최저임금 직종이라도 고용계약서를 받았다, 동시에. 그러면은 가능성이 생길 거예요. 혹은 싱글이라서 본인이 쓰는 생활비 뭐 이런 게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역시 이런 최저임금 잡으로도 독일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법으로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5년 유지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자기 돈 들여서 일반 취업 거주 허가나 블루카드를 받았을 때도 뭐 블루카드를 해서 빨리 영주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취업 거주 허가로 해서 연봉을 최대한 낮춘 다음에 세금과 4대 보험에 대한 부담 역시 최소화하고 이거를 길게 5년 이상 유지해서 전 가족이 영주권, 독일 영주권 혹은 EU 영주권 혹은 지금 바뀌게 될 이민법으로는 지금 5년 만에 독일 시민권 준다라고 지금 이미 거의 뭐 확정된 상태거든요. 아직 완전하게 패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최근에 체크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5년 후에 아주 세금 사대보험 최소화하면서 적게 내면서 독일 시민권까지 확보할 수도 있는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받든 블루카드를 받든 기본적인 국가의 복지 혜택은 뭐 거의 동일해요. 차이가 없어요. 유일하게 차이점은 블루카드를 받으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좀 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불리하지만 여전히 블루카드만 받아도 뭐 한 6개월 만에 독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새 금리가 많이 뛰어서 굳이 그걸 대출 받아서 집을 빨리 사는 게 이득일 것이냐, 그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어, 블루카드는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 취업 거주 허가는 블루카드보다는 좀 레벨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일 은행에서 대출을 거의 안 해줘요. 일반 취업 거주 허가는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런 차이 좀 뭐 미묘한 차이 뭐 어차피 그냥 월세로 산다고 하면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차이 이외에는 그다음에 영주권 받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거꾸로 5년 최대한 저렴하게 버티면은 시민권까지 전 가족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 나름 일반 취업 거주 허가의 장점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독일 이민을 준비하시면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프랑스로 안 가고 독일로 많이 가느냐? 이유가 뭐냐? 제가 여기 답을 드렸지만 그냥 독일이 프랑스보다 이민법이 수월해요, 그냥. 이민법이 수월하고 두 번째, 노동시장 환경이 프랑스보다는 독일이 조금 더 좋아요. 독일은 지금 독일어를 못해도 영어만 돼도 뽑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가 널려 있어요, 정말로. 제가 여태까지 독일에서 이렇게 취업시켜드린 분들이 뭐 수도 없는데 그분들 중에 독일어를 B1 이상 하는 분이 5%? 5%도 안 돼요. 대부분 영어만 겨우 해가지고 취업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게 프랑스어를 못하는데 취업이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이민이 아무튼 유리해요. 뭐 프랑스 경시청 한번 갔다 오면은 다 안티 프랑스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다니엘 TV라는 분께서 블루카드 경우 대출은 집값의 몇 프로나 나오나요? 한 80%? 최대 80% 정도까지 나와요. 꽤 괜찮은 예전에 금리 낮을 때는 블루카드 내 돈 들여서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막 1%도 안 되는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고정이자로. 그때 받으신 분들은 지금 꿀을 빨고 있죠. 지나간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지만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릴 때는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잘 확보하시면 좋아요. 예전에 블루카드 받고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한 30만 유로, 35만 유로를 0.9%, 뭐 8%, 뭐 조금 많이 내봐야 1% 이자로 고정이자로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서 꿀을 빨고 계시다. 비슷한 뭐 또 류의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나라에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나요? 미국, 영국, 캐나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도 있을까요? 왜 많은 분들이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돈을 많이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딸기맛 소다님은 돈은 한국에서 모으는 거죠. 미국도 좋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의 세금이나 사대보험이 결코 독일보다 독일이나 무슨 뭐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보다 특별하게 유리하지 않아요. 유리하지 않아요. 어, 이거 제가 오늘 그래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블로그에도 사실은 돈을 많이 모으려면 일단 본인의 몸값을 높여야 돼요. 본인의 몸값이 월급 200만 원, 월급 300만 원 수준인데 그거를 뭐 몇 년을 모아가지고 자산을 형성할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한 달 쓰고 남는 비용이 없어요. 자신의 몸값이 200만 원, 300만 원, 뭐 400만 원, 이 정도 월급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뭐 부자가 되겠다. 이거는 애초에 가능한 계획이 아니에요. 본인의 몸값이 연봉 1억, 2억, 3억 이 정도가 나가야 돼요. 그 정도가 나가지 않으면은 사실상 경제적 안정성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는 불가능하다. 즉 어느 나라이건 본인의 몸값을 최소 뭐 이제 흔히 이제 서양권에서는 6 digit salary 그러니까는 연봉 한 뭐 1억 2천 3천 이 정도 10만 불 10만 유로 이상 받는 정도의 몸값을 높이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자산을 모으기는 어렵다. 그냥 쓰고 없어지는 돈이다, 결국.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막 악착같이 자산을 모으지 않아도 뭐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노후가 보장이 되니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야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이거 본인이 일정 수준 이상 글로벌한 레벨에서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인 뭐 직원들하고 경쟁을 해서 경쟁 붙어서 이길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본인의 몸값이 10만 불 이상, 10만 유로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대개 그 정도 이상의 연봉이 되기 시작하면은 미국이건, 영국이건, 캐나다건, 독일이건, 룩셈부르크건, 오히려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세금 4대 보험이 제일 적어요. 대신에 뭐 부동산 월세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많아서 오히려 뭐 크게 이득이다라고 뭐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세금 많이 내는 나라, 뭐 많이 내기로 유명한 나라, 노르웨이 같은 나라, 결국 연봉 1억 이상 넘어가면은 다 비슷해져요. 제가 오늘 올린 글에도 제가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렸잖아요. 연봉 뭐 한 20 몇만 유로, 3억 6천이면 한 20 몇만 유로 되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한국에서 세금 4대 보험 내도 이 정도 되고, 독일에서 세금 4대 보험 내도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배우자, 자녀 붙고 여러 가지 4대 보험에 관련된 그 복지 혜택을 일일이 따져보면은 독일이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세법을 조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독일은 공제 항목이 어마어마해요. 자, 제가 지금 룩셈부르크에서 지금 제 이 집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제 공간이에요. 제 일하는 공간이에요. 제 방, 제 서재예요. 이거 독일도 마찬가지고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집에서 홈오피스 쓴 거 이거 비용 처리 가능해요. 월급에서 깔 수 있어요. 만약에 의사가 자기 뭐 한 연봉 3억 받는 아주 고연봉자가 자기 서재를 자기 원래 일하는 뭐 어떤 사무실 말고 회사 사무실 말고 자기 집에 자기 서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난방비, 냉방비, 인터넷 비용, 그 정도 사이즈의 임대료, 관련된 모든 기타 비용 등등을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호주,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 그거 돼요? 연말정산할 때 자기 집에서 뭐 연장 근무했었다. 내가 집에서 재택근무했었다. 이거 한국에서 연말정산할 때 비용 처리 가능해요? 월급쟁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에는 그 월급 소득자조차도 연말정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좀 과장이고 꽤 많아요. 한국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사실은 뭐 공제받을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한 것 자체가 호주에서 제가 연봉을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호주에서 연봉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고 싱글이니까. 그래서 근데 호주에서는 월급쟁이도 부업으로 무슨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나 혹은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한다고 당장 월세 소득이 막 왕창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자본 투자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감가상각이라던가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해도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전문 회계 용어로 호주식으로는 네거티브 기어링이라고 그래요. 즉 월급을 막 한 20만 불, 30만 불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무슨 금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조그맣게 부업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체에 투자된 돈 혹은 거기서 발생한 뭐 뭐라 그러지? 손해, 로스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 기어링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연봉 30만 불 받는 사람이 한 10만 불 손해 봤다. 그러면은 20만 불에 대해서만 소득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한 5만 불 세금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낀 돈으로 뭐 이런저런 사업하면서 자본 투자, 자산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훨씬 이득이죠. 이거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연봉이 많은 사람일수록 선진국에 가면은 오히려 그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온갖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한국은 2주택, 3주택 뭐라 그러지? 차별을 한다고 그럴까?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를 과세를 더 하잖아요. 호주 최근 법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는 2주택, 3주택, 4주택이건 다 네거티브 기어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줄여가지고
정부 세금을 줄여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해요. 이거 합산 종합소득 뭐라 그래?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월급소득과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이. 그러면은 연봉 많은 사람은 항상 이기는 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은 세금을 깎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어느 나라에서 돈을 모을 수 있나요? 딸기맛 소다님이 뭐 어떤 경험과 학력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돈은 한국에서 모으는 거죠. 도대체 돈을 얼마나 모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미국도 좋다. 미국 연방세, 주세, 부동산 보유세 사실은 전 세계에서 최고 레벨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주마다 뭐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도 있어요. 텍사스 같이. 그래서 텍사스로 많이들 뭐 요새 뭐 그 테크 기업들이 많이 몰려가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기는 있는데 무슨 뉴저지나 캘리포니아나 뉴욕 스테이트 뭐 이런 데 가면은 주정부 세금이 세요. 또 주마다 부가세가 있는 데도 있고 좀 없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 없잖아요. 그럼 4대 보험 없으니까 4대 보험 안 내고 좋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의료보험 내 돈 내서 해야 되고 연금은 뭐 연금은 이제 뭐 회사에서 내주는 것도 있고 개인이 내는 연금도 있고 무슨 뭐 실업보험도 본인이 뭐 그 뭐라 그러지? 인컴 프로텍션 뭐 이런 보험을 따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업했을 때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밑바닥 무슨 흑인의 삶을 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연봉 1억 받던 사람이 무슨 뭐 어디 알라바마 흑인들만큼 받는 실업수당으로 생활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세금, 연방세, 주세, 4대 보험 이거 제대로 본인들이 다 내잖아요. 남는 돈이 없어요. 사실은 미국이 훨씬 더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 군대가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프로텍션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올 거예요? 미국 국민들 세금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본인의 몸값을 우선 높여야 된다. 본인의 몸값이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넘어갈 수 있도록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능력 이거를 키워야 돼요. 이게 키워야지 돈이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 또 돈이 모을 때도 그 나라마다의 세법 뭐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지만 통상 선진국으로 갈수록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세제 혜택들이 오히려 다 더 잘 준비되어 있다. 한국은 월급쟁이는 뭐 꼼짝 말하다. 연말정산에 공제 항목 뭐 아무리 뭐 이거저거 때려 넣어봐야 오히려 더 토해내지 않으면 다행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호주, 독일, 룩셈부르크,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 고연봉 소득자들이 상당히 세금을 절약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혹은 어떤 사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생긴다.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뭐 부자 아빠 무슨 뭐 가난한 아빠 뭐 거기에도 사실 그 얘기가 얼핏 나와요. 그걸 이제 조금 오해를 하면은 야 사업체를 법인을 설립해야지만 탈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품이 이게 사업 목적인지 개인의 사용 목적인지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자들은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이해 못하면은 어느 나라를 가건 돈을 많이 못 모을 것이다. 캐피털리스트라는 분이 또 문의해 주셨는데 일단 자녀가 넷의 엄마, 그다음에 약사세요. 영어도 잘 하시고 제약회사 경력하고 현재 남편분하고 사업하신다. 근데 약국을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IT, MIS 석사하고 영어도 꽤 하시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 뭐 아마존 같은 거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이제 뭐 13세라서 사실 요 나이가 중요하죠. 만 12세. 요 나이에 빨리 시작하면은 원어민이 될 수 있지만 요 마지노선을 넘으면은
외국어로서의 뭐 영어든 독일어든 불어든 잘할 수는 있지만 원어민이 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독일을 생각하시고 뭐 한국인 거주 비율이 적어서 독일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뭐 소도시, 대체 뭐 미넨 인근의 소도시, 뭐 슈투트가르트 인근의 소도시, 남쪽 지역, 남쪽의 양대 산맥, 바이에른, 바덴위텐부르크주 여기를 저는 우선적으로 통상 권해드리는 편인데 뭐 그쪽 동네 소도시 거주하신다라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세와 13세는 이중언어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다.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한다라면은 승산은 있어요. 혹시 뭐 바로 입학을 못한다 하더라도 로컬 독일 학교 한 1년 다녀서 독일어를 좀 키운 다음에 뭐 전학을 한다던가 다시 이중언어 사립학교로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용 자금은 한 2, 3억 정도다.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이게 자녀가 4시건, 3시건, 뭐 둘이건 일단은 현재 2.5년 동안 약 3.5억 원 정도. 물론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진 않지만 대략 예산을 3.5억 정도는 잡아야지 이것도 뭐 100%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블루카드 영주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생활비 쓰고 세금 내고 사대보험 내고 뭐 기타 이런저런 행정비용 쓰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주신청인을 어떤 방법으로 블루카드로 하는 게 나으냐, 일반 취업거주 허가로 하는 게 나으냐. 만약에 도저히 자금이 2, 3억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취업거주 허가로 최대한 저렴하게 도전을 해보는 게 맞아요. 근데 조금 좀 돈을 더 어서 뭐 빌려오든 땡겨오든 뭐 내가 더 뭐 자금을 쓸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당연히 블루카드 이민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왜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일어 공부하고 현지에서 약간의 추가 학업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독일 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독일도 약사가 수입이 좋은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영주권을 선 해결한 사람과 영주권이 없이 임시 거주 허가로 진행하는 사람 사이에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 조건들이. 뭐 EU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독일의 의사, 치과 의사, 약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왜냐면은 먼저 자격증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학을 공부해라 이런 식이 되는데 임시 거주 허가 소지자는 그러니까는 뭐 학생 비자 뭐 이런 걸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학을 먼저 해결해라. 그 다음에 임시 자격증을 인정해 주겠다. 부분 인정을 해주겠다. 한국에서의 학력과 뭐 자격증을. 그리고 나서 뭐 추가 학업을 더해라.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영주권을 선 해결할 수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자금을 좀 더 들여서 블루카드하고 영주권을 선 해결하고 그동안에 이제 독일어 공부하고 약사로서의 현지 자격증 취득 이거를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셋째, 넷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쯤 가면은 원어민이 돼요. 뭐 흔히 얘기한 걸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냥 차돌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차범근 감독님 이런 분의 자제들은 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뭐 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돌이가 독일어 하면은 다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돌이 실제 어디 독일 방송에서 해설도 하고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냥 독일어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송에 나가서 해설을 할 정도다. 이거는 원어민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요 셋째, 넷째는 그게 가능해요. 확실하게. 그리고 둘째도 서두르면 충분히 가능해요. 첫째는 아슬아슬해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요 아이들을 원어민으로 만들면 굉장히 다양한 좋은 기회들이 이 아이들에게 생길 것이다. 더군다나 애 넷을 한국에서 아무리 약사시라도 엄마가 아무리 약사시라도 애 넷을 한국에서 키우려고 하면은 정말 등골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독일이 됐건 어느 나라이건 선진국 영주권을 확보하면 참 좋은데 현재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그 이민법을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독일보다 수월한 나라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저는 독일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선적으로. SG라는 분이 이제 나이 젊으시고 만 21세 아주 군대 계시고 상경계열 했고
어학이 토익 600, 아직 어학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어학, 뭐, 요새는 900점 맞는 분들이 뭐,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어 공부 군대에 있으면서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부 아직 젊으니까 영어 공부 엄청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자산은 당연히 없는 게 뭐, 맞고요. 그다음에 군대 전역하고 상경계열 대학을 계속 다니면서 강남역에 가보면 뭐 그 미국 CPA, 뭐 AI CPA 자격증 준비하는 뭐 그런 학원들 많죠. 이거 준비하고 미국의 회계학 대학원 유학해서 졸업하면은 그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OPT 1년 최소 받을 수 있고 희한하게 회계 전공 대학원들이 어떻게 손을 썼는지 그 OPT 3년 받는 스템으로 인정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회계학이 이상하게 MIS 비슷하게 간주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해외에서. 그래서 원래 MIS가 회계 전공에서 뭐 분리된 부분도 있고 뭐 없지 않아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어카운팅 관련된 대학원, 상경계열 대학원 과정들이 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회계대학원 졸업하고 OPT를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외로 IT 다음으로 상경계열 중에서 원탑, 유학생들이 취업 성공해서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원탑 하나 딱 꼽으라고 하면 회계학이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회계가 워낙 수요가 많아요. 이거는 동네 뭐 구멍가게 같은 회계 사무실부터 뭐 아주 막 빅4 뭐 이런 펌 혹은 뭐 월스트리트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수요가 골고루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 교민 조그만 회계 사무실에서 뭐 왜냐면 해외에서는 연말정산할 때 이거 개인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월급쟁이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니까 별로 그런 걸 고민을 안 해보시는데 연말이 되면은 호주고 뭐 대부분의 영미권 나라들이고 뭐 이런 유럽권 나라들은 그게 다 본인의 책임이에요.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해주는 고용주가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연말이 되면은 쇼핑몰에 조그맣게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그 떴다방 같은 게 떠요. 그 쇼핑몰에. 그럼 그 떴다방에서 회계사들 뭐 텍스 에이전트 뭐 이런 텍스 어카운트 세무사분들이 요거 뭐 해주면은 몇백 불, 뭐 몇백 유로 이렇게 받으면서 보통 일반인들 세무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걸 해요. 이제 연봉이 얼마 안 돼, 소득 수준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그냥 거기서 떴다방에서 대충 처리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봉이 최소 10만, 20만, 30만 이렇게 되는 분들은 제대로 된 회계사, 세무사하고 애초에 텍스 플래닝을 해서 자, 요 정도를 어디다가 투자하고 요 정도는 어디다가 연금으로 납입해서 절세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좋아요. 그런 것들 다 회계사가 한단 말이에요. 동네 회계사가. 그래서 의외로 원래 미국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이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IT 그다음에 무슨 뭐 요새 뭐 AI 데이터 사이언스 다 IT로 퉁치고 상경 계열에서는 이런 회계 이런 쪽이 의외로 승산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다. 그리고 뭐 회계는 굳이 뭐 비싸고 뭐 명문 사립대를 갈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뭐 그냥 지방에 적당한 뭐 주립대학에서 졸업을 해서 AICPA 자격을 취득하나 무슨 뭐 어디 하버드에서 AICPA 자격을 취득하나 똑같은 회계사란 말이에요. 물론 하버드나 뭐 아주 뭐 아이비리그나 뭐 유명한 학교에서 뭐 어카운팅을 전공한 사람이면은 뭐 빅4에 취업할 확률이 더 높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일반 주립대 나온 사람은 그럼 빅4 못 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미국이라는 사회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호주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학벌을 안 보는 것은 아니나 학벌만 가지고 기회를 제한하지는 않아요. 학벌이 좋은 사람은 뭐 인터뷰 기회를 더 잘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학벌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인터뷰 기회를 받을 수가 있고, 근데 뭐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는 뭐 이런 폼새를 보니, 아, 얘는 좀 부족하구나. 좀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명문대를 나왔어도 의외로 말 한마디 못하는 뭐 유학생 출신이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하버드 나온다고 다 영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하버드 나왔지만 그렇게 영어 썩 못하는 사람
꽤 많아요. 뭐 아이비리그 뭐 브라운 나온 재벌 3세 막 이런 아는 형도 있는데 영어 못해요. 그리고 하버드 얘기 나와서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리면은 하버드나 이런 아이비리그를 한국에서는 정말 금수저, 은수저 공부 엄청 한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만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요거 하나 중요한 정보 그냥 살짝 하나 드렸었는데 이거 잘 찾아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방대 뭐 소멸하고 하고 하니까 뭐 어설픈 수도권 비싼 사립대학 가느니 그냥 방통대 가는 게 낫다. 대신에 전공을 유리한 걸 선택을 해라. 뭐 이런 취지로 글을 하나 올리면서 끝에 살짝 하나 이 여성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여성분 하버드 대학교 3학년 편입했어요. 그 뉴욕주에 있나 뭐 그럴 거예요. 웨스트체스터 커뮤니티 컬리지. 또 듣보잡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학 나온 거죠. 웨스트체스터가 아마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북부 그 뉴욕주의 북부 지역 나야가라 근처 어디쯤 거기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한번 혹시 모르니까 또 엉뚱한 지역을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맞아요. 이거 뉴욕주의 웨스트체스터라고 뭐 저쪽 그 예, 맞아요. 딱 그쪽. 아, 아니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저기 로체스터 막 이런 데 근처 어디라고 제가 착각했네요. 이쪽 어디쯤 있는 줄 알았는데 뉴욕 시내 바로 근처네요. 네. 이쪽에 그냥 뭐 그저 그런 커뮤니티 컬리지예요. 제가 알기로 이분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는 이 웨스트체스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처음이래요. 이 비앙카 브라운이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교에 편입한 경우가. 그리고 이분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사실 여대생 얼굴이 아니거든요. 좀 나이가 있어요. 보통의 여대생들보다 몇 살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 전문대를 졸업해서 많은 게 아니라 전문대 자체도 늦게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왜냐? 이분 독일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어디 김나지움을 나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보여드릴게요. 이분 링크드인이 있더라고요. 믿기지 않지만 하여튼 이런 정보 어디 가서 듣기 힘드실 거예요. 자, 비앙카 브라운. 첫째, 이분은 독일 출신이다. 근데 독일도 정통 독일인도 아니에요. 왜냐? 이름이 비앙카니까. 비앙카는 저기 어디 이탈리아나 남유럽 이름이에요. 비앙카. 몽블랑 할 때 블랑.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몽블랑을 몬테 비앙코 그래요. 비앙카 하얀 뭐 색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스노우 화이트 할 때 화이트. 이름이 화이트인 거예요. 화이트 브라운. 그러니까 비앙카는 독일 정통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언뜻 봐서는 독일 그 하여튼 독일에서도 이민자 출신이었던 것 같다. 근데 하버드 지금 보니까 하버드에서도 그 어렵다는 사이콜로지 전공이에요. 이제 이런 그 미국이나 이런 데의 심리학은 한국의 심리학하고는 경쟁률 자체가 달라요. 굉장히 더 어려워. 왜냐면은 이런 미국의 심리학은 임상 심리학자를 키워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상담도 하고 개업도 하고 이런 심리학 사이콜로지스트를 키울 수가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거. 한국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은 그 섣불리 뭐 하면 다 불법이에요. 한국에서는 임상심리 이런 임상심리사? 뭐 이런 심리상담사? 이거를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옛날 무슨 그 영화에 보면은 그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이런 영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브루스 윌리스가 무슨 심리학자로 나오는 막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옛날 무슨 스릴러물 같은 거에. 보면 브루스 윌리스는 임상심리학자고 뭐 그 친구는 무슨 정신과 의사였는데 뭐 정신과 의사가 뭐 어떻게 뭐 의문으로 죽어가지고 그 의사의 뭐 환자들을 물려받으면서 뭐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무슨 막 어떤 동양계 여자였던가 무슨 막 되게 그 당시에 굉장히 무슨 유명한 배우였는데 막 노출 이런 걸로도 유명하고 그 여자 뭐 이렇게 상담해 주면서 막 스릴러물 뭐 그게 있는데 거기서 브루스 윌리스가 임상 심리학자 비슷한 심리사 뭐 이런 걸로 나온다고요. 즉 하버드 사이콜러지 전공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뭐 이런 거다. 무슨 뭐 동아시아학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쟁이 심한 건데 이 독일 출신 아가씨가 들어갔어요.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어디 학교를 나왔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써니 뉴욕 시립대 부설 웨스트체스터 커뮤니티 컬리지를 2019년부터 2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거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해서 이거 비셰플리셰 리프라우엔 슐레 에슈바일러 뭐 이런 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이거 언뜻 찾아보니까는 이거 수녀원이더라고요. 수녀원. 그 카톨릭 사립학교에 수녀원 같은 데서 운영하는 이거 사실 서양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수녀님 하면은 굉장히 막 어떤 희생이라던가 봉사라던가 이런 거에 화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서양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서양에서의 수녀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스트릭트하고 무서운 사람 뭐 잘못하면은 회초리로 때리는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대부분 카톨릭 학교 수녀들이 운영한다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그 성향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이분은 그런 뭐라 그러지? 카톨릭 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공립학교가 아니란 얘기죠. 공립학교도 아니고 이거 어디 NRW주에 뭐냐 시골에 있는 아헨하고 뒤렌 근처 어디 쾰르는 이만큼 있고 디셀도르프는 저기 있고 국경 쪽에 아헨에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 에슈바일러 아헨 뒤렌도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도 더 중간에 있는 뭐 이런 시골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그렇게 금수저는 아니구나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여성분은. 그리고 17년에 졸업했는데 미국으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왜 이런 쓸데없는 좀 특이한 걸 했네? 보니까는 미국도 어떻게 갔나? 처음에는 뭐 이민을 갔나? 뭐 유학을 간 건가? 그랬더니 오페어 갔더라고요. 오페어. 오페어 가기 전에는 뭐 했냐? 아마 김나지움 다니면서도 그렇게 공부에 막 엄청 소질이 있었던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킨더가르텐에서 인턴을 3개월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김나지움 다니면서. 그리고 뭐 이런 뭐 동네에서 뭐 아헨에서 영어하고 프렌치 튜터를 했었다. 프리랜서로. 그리고 동네 피크앤 무슨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동네 리테일 상점에서 그냥 알바를 한 이 정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엘리트 출신도 아니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도 아니고 집안이 아주 뭐 넉넉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라서 그래도 독일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미국 뉴욕에 가보고 싶잖아요. 사실 유럽 사람들이 제일 동경하는 게 뉴욕 맨하탄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캘리포니아 LA 이런 걸 꽤 동경을 해요. 유럽 사람들도. 왜냐면 헐리우드에 보면은 대부분 배경이 LA 아니면은 뉴욕 맨하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무슨 시스터 액트에도 보면은 그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막 나오고 그런다고요. 그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증권거래소 앞에서 시스터 액트 할 때 그 우피 골드버그가 무슨 돈 거기 수녀님이 뭐 이렇게 모금하는 함에 수표 그 패트릭 스웨이지가 무슨 어디 막 전 재산 누가 그 나쁜 놈이 빼돌린 거를 은행에서 출금해가지고 수표로 받아가지고 수녀님이 하는 데다가 뭐 이렇게 모금함에 넣는 장면이 그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거기 딱 나와요.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여성분은 수녀원이 운영하는 그런 카톨릭 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고 뭐 맨하탄에 가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오페어를 했어요. 오페어가 뭐냐? 이거 오페어가 뭐냐? 이거 월급 한 400불? 500불 받고 방 한 칸 지원 받으면서 보모 해주는 거예요. 보모. 식모. 옛날 한국식으로 치면은. 옛날에도 한국에도 한 80년대까지는 그게 있었어요. 제 친구들 집에 가보면은 시골에서 올라온 언니들이 있어요. 젊은 언니들이 와가지고 제 친구들 다 막, 해주고, 빨래 해주고, 대신에 방 한 칸 받고, 뭐, 월급은 그 당시 기준으로 뭐,
뭐 최저임금도 못 받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식모방이 있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한국에도 식모방이 있었어요.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에.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아무튼 뉴욕의 오페어 보모로 간 거예요. 보모로. 그거 2년 한 거예요. 이 아가씨가. 대학 안 가고 고등학교 그 졸업해서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대학을 아니 그 커뮤니티 컬리지를 진학을 한 거예요. 왜? 학비가 싸니까. 아마 그 보모하면서 뭐 돈을 2년 동안 모았겠죠. 정말 흑수저 출신인 것 같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분. 그거 보모하면서 2년 학비 모아가지고 이거 웨스트체스터 커뮤니티 컬리지 간 거예요. 이게 1년 학비가 한 10,000불 정도 되거든요. 전 미국에서 제일 싼 학비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혹시 저기 남부 이런 데 가면 9,000불 뭐 이런 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부 지역에서 10,000불대 학비가 있다? 이거는 뭐 거저예요. 그걸 2년 다니고 학점을 무지하게 잘 받아가지고 장학금 받고 하버드 갔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시골 김나지움에서 학점이 3.8이라고 썼는데 이게 지금 독일 기준으로 3.8이면은 꼴찌 졸업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치는 않은데 1점이나 2점 사이 어디들 졸업했으니까 이거를 미국식으로 환산해서 3.8로 썼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만에 하나 이게 독일식 학점이었다. 그럼 김나지움 문 닫고 졸업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독일에서 시골 김나지움 나온 카톨릭 사립학교 뭐 학비는 비싸진 않아요. 이런 데들은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카톨릭 수도원에서 운영하고 하는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굉장히 스트릭트한 룰 같은 것들이 있고 보통 사람들은 거기 잘 안 가죠. 근데 이름이 비앙카인 거 보니까 어디 이탈리아 분이나 그럴 가능성이 큰데 뭐 굉장히 뭐 집안이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었다던가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이민자 집안 출신인데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보모살이 2년 했다. 뉴욕에서 오페어 2년 하고 거기서 월 500불씩 받는 거 모아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웨스트 커뮤니티 컬리지를 진학을 했을 것이고 또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뭐 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도 장학금을 수여받았나 뭐 그래요. 이 사진이 뭐 그런 뭐 증서인가 뭐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런 길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학생들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하버드까지 들어간 독일 학생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럼 한국 학생은 이게 안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도 어디 방통대에서 공부 아주 학점 되게 잘 받고 뭐, 뭐 아주 뭐 금수저 은수저 출신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알바도 하고 하면서 미국 가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 미국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웨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그런 웨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뭐 알바도 하고 돈도 벌어가지고 커뮤니티 컬리지 가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 다시 또 뭐 어떻게 뭐 그 뭐 미국은 학생 비자 소지자가 알바를 원칙적으로는 못 하거든요. 하지만 언 캠퍼스 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캠퍼스 안에서 하는 알바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알바하면서 돈 벌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뭐 하버드는 못 가더라도 웬만한 아이비리그나 혹은 뭐 웬만한 뭐 들어본 명문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 얘기 내가 왜 갑자기 시작했는지 제가 저도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런 가능성들이 있으니까는 사실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독일 여성 같은 이런 그 성공 사례가 사실은 꽤 많아요. 미국에서 하여튼 뭐 독일에서는 사실 대학을 간 적도 없고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보모 2년 하고 커뮤니티 컬리지 거쳐서 하버드를 갔다. 이런 사례도 존재한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한국에서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김나지움하고 원래는 똔똔인데 비슷한 개념인데 독일의 김나지움은 훨씬 공부의 강도가 세요. 아마 라틴어 이런 것도 다 배웠을 거예요. 특히나 카톨릭 학교니까 뭐 라틴어 이런 거 얼마나 빡세게 배웠겠어요. 미국은 라틴어 정도 배우려면 공립학교에선 택도 없고 뭐 그 정말 비싼 동부의 사립학교 정도 가야지 라틴어 조금 배운다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립학교, 뭐 이런 시골에 있는 수도원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도 라틴어 같은 거 굉장히 빡세게 가르친다. 그리고 무슨 이런 필기체 이런 거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거든요. 어려워서. 그것도 사립학교나 가야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르치는데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네 초등학교에서도 다 필기체 배워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필기체 아주 잘 쓰지는 못하는데 다 그 필기체 잘 쓰고 그래요. 저희 막내도 7살인데.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유럽에는 많다는 거예요. 굳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무슨 명문 뭐 옛날에 있잖아요. 뭐 나경원 전 의원 뭐 요새 시끌시끌한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에도 막 1억짜리 사립 뭐야 그 기숙사립 학교 보내고 뭐 누구예요? 뭐 김은혜 대변인 자녀도 뭐 막 1억짜리 뭐 보내고 웬만한 사람들 사실 돈 좀 있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 기숙학교 보내거든요. 그거 못 보내는 분들은 이 아가씨가 다니는 그런 독일에 그냥 학비 무료이거나 있어도 뭐 저렴한 그런 시골 김나지움 보내는 게 오히려 하버드 가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믿기지 않지만. 왜냐면은 경력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하버드나 아이비리그를 지원을 하면은 더 뽑혀요. 왜냐? 항상 명문대학교의 입학심사 담당자들은 다양성을 추구한다.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한국에서 무슨 뭐 뻔한 국제학교 다니고 뭐 뻔한 명문대학 나와서 동양 애들은 뭐 점수는 다 잘 받더라. 뻔하거든요. 그 와중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아이들이 아이비리그 지원하면은 합격률이 더 낮아요. 왜냐면 너무나 뻔한 스펙으로 똑같은 뭐야 옛날에 그 스카이캐슬 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뻔하게 그 압구정동 그 족보, 미국 동부 족보, 캘리포니아 뭐 산호세 족보 그거 다 뻔하거든요. 요새 한동훈 뭐 장관 뭐 그 족보 그거는 산호세인가 어디 캘리포니아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통났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녀들 준비시켜가지고는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 어렵다. 요새는. 물론 뭐 그냥 대충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지만. 차라리 정말 우리 아이를 엘리트 뭐 대학을 가든 대학원을 하버드나 아이비리그를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미국에서 뻔한 1억짜리 동부 사립학교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뭐 독일이나 룩셈부르크나 스위스나 어디 뭐 노르웨이 뭐 북유럽 뭐 이런 데 듣도 보도 못한 시골 학교 이런 데 보내서 공부시키는 게 사실 공부 레벨이 비슷하다. 굉장히 의외로 공부 수준이 높아요. 시골 김나지움도. 라틴어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다양성을 추구하면 할수록 자녀의 커리어 기회는 오히려 더 넓고 깊어진다. 이거를 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된 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더 과감하게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기회들이 실제로 많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대학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배운 게 없어가지고 뭐 IMF 당시기도 했지만 어디 취업할 자리도 없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호주 간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호주도 뭐 호주에 있는 대학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도 그냥 학비만 내면 웬만하면 다 입학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공부한 걸로 겨우 호주 현지에서 저도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때 공부한 거 한 2년 공부한 걸로 20년을 먹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사실은 저도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로 만족을 해가지고 공부를 더 안 한 게 좀,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호주가 됐든, 캐나다가 됐든, 미국이 됐든, 이런 곳들은 좀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뭐 집안에 좀 돈이 있거나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지금 계속 소개해드리는 뭐 독일이나 노르웨이나 뭐 베네룩스나 무슨 뭐 스위스나 이런 데는 오히려 학비가 무료이거나 꽤 저렴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생활비도 오히려 미국보다 지금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유학생한테도 뭐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보다 저렴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학의 시기를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앞당겨서 아이들이 초중고 때 왔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도 독일어, 무슨 뭐 불어, 영어, 3개국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뭐 전부 다 원어민급으로는 못하더라도 뭐 그중에 뭐 독일어는 원어민급, 뭐 영어는 뭐 비즈니스 레벨, 뭐 불어는 뭐 중급 이상, 뭐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가씨가 뭐 대학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독일 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미국에 와가지고 보모 2년 하고 그걸로 학교도 뭐 제일 싼 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거쳐서 하버드까지 갔다. 그것도 하버드도 경쟁률이 그렇게 세다는 심리. 이 심리학과는 한국의 심리학과와 다르다. 임상 개업을 할 수 있는 심리 상담사다. 그걸 키워내는 그런 과정이다. 뭐 정신과 의사랑 별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그냥 뭐 미국에서 OPT 받아가지고 뭐 취업을 하든 뭐 취업하고 영주권 받고 뭐 정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이미 영어도 원어민급으로 할 거고 독일어를 원어민급으로 하는 사람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영어 같은 거 쉽게 배운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보다 훨씬. 물론 반면에 한국 사람은 일본어 쉽게 배우잖아요. 뭐 독일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 일본어 배우는 난이도보다 한국 사람은 일본어를 훨씬 쉽게 배워요. 근데 뭐 일본어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뭐 써먹을 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잘하는 거에 비해서는 덜 써먹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 그냥 시골 뭐 듣도 보도 못한 시골 동네 초중고 보내도 이 아가씨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설사 하버드를 못 가도 아이비리그가 총 8개든가 뭐 그 정도 8개 대학인가 몇 개 대학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입학 보장해 드릴 수 있다. 독일에서 김나지움 뭐 한 2.0대만 졸업을 했어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제가 노르웨이 놀러 갔다 와서 아직도 피곤이 그 풀리지가 않아서 조금 횡설수설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요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정신 건강을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조금 더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